파묘와 방화,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박경려라는 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다시 염치도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교과서보다 재미있게, 드라마보다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묘를 보신 분들은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조선시대에도 하나의 무덤을 두고 두 집안이 전쟁에 가까운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기묘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8세기 초 영남 지방에서 일어난 한 묘지 소송은 투장에서 시작하여 파묘와 방화, 살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당시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이 사건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조선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한글 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 작품으로도 재탄생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에 박수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영남 선비들은 당쟁에 휘말려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박수하 역시 마찬가지 처지였습니다. 박수하의 슬하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있었는데, 자매의 이름은 언니 문남과 동생 효랑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 지방에서 현감 노릇을 하고 있던 박경려라는 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묘소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명당짜리는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 내 출세가 더딘 것은 할아버지 묘자를 탓이라고 자네가 말한 게 아닌가? 날이 분부하신 대로 제가 기가 막힌 명당을 찾았사옵니다. 허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멀고 더 심각한 일은 이미 누가 묘를 쓰고 있사옵니다. 직관이 찾아낸 새로운 명당은 바로 두 딸의 아버지인 박수하 집안의 선산이었습니다. 현직 관리로 있던 현감 박경려는 야밤을 틈타 박수하 할아버지 묘 옆자리에 자신의 조부 묘를 투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얼마 후 박수하의 하인들이 문중의 묘를 관리하다 낯선 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박수하에게 알립니다. 박수하는 당연히 관아에 즉시 고발합니다. 그러나 박수하의 기대와 다르게 송사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산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박수하는 급기야 왕에게 상소까지 올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방 몇 미터 안에는 다른 묘를 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좌청령 500호 내에는 묘를 쓸 수 없소 라고 되어 있으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잘도 흘러가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남의 묘자리에 투장을 한 현직 관리 박경려는 또다시 염치도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었는지 투장한 자신의 할아버지 묘를 단장하고 묘비까지 세우게 이르게 됩니다. 이에 분개한 박수하는 박경의 집안의 노비를 잡아다 매질을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감 박경려가 자신의 노비를 매질한 박수하를 관아에 고발한 것입니다. 산송이 노비송으로 변질됩니다. 관아에 송사가 접수되었으니 당연히 박수하를 소환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조 과정에서 박수하가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박수하 집안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중의 남자들은 상대가 권력자임을 알기에 선뜻 행동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장녀 박문랑이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가 뜯어 말렸지만 누구도 장녀 박문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밤 박문랑은 하녀 몇 명을 데리고 박경려의 조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파묘를 시작합니다. 문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경려 조부의 시신을 관에서 꺼내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박경려의 귀에 들어갔고, 며칠 후 박경려가 보낸 무장한 노비들이 파묘된 묘 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보복 살인을 감행합니다. 박문랑은 그들의 손에 처참히 죽고 맙니다. 그런데 박문랑의 죽음을 조사하던 관아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낭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속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 언니의 죽음을 자결이라고 결론 내리자 이번에는 동생 효랑이 나섭니다. 박효랑의 묘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박효랑은 남장을 한 채 한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몇 달을 거쳐 한양에 도착한 박효랑은 저작거리에서 몇 날 며칠 동안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주상전하 행차시다. 당시 임금인 숙종이 나타나자 박효랑은 왕의 행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갓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호위무사들이 박효랑을 물리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섰으나 숙종이 그들을 제지합니다. 주상전하, 3가지 청이 있나이다. 저의 아버지와 언니를 죽인 박경열을 법에 따라 처벌하시고 편파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들은 관리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박효랑의 묘책은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던 효랑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한양에서 머물며 이번에는 궁으로 출근하는 관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매일매일 호소했습니다. 이런 박효랑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장안의 화제가 되며 왕조차도 가지고 싶어하는 민심을 얻게 됩니다. 박효랑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타고 팔도로 번지며 노래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민심이 요동치자 이에 전국의 유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동 지역의 유림 379명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는데요. 효녀 박효랑의 등장은 허구한 날 당하기만 하는 백성들과 정계 진출의 길이 완전히 막힌 유생들의 한을 풀어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왕의 엄명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는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산송에서는 비록 현직 현감인 박경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관직은 박탈되고 곤장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효녀이자 조선시대 여성 히어로인 물랑과 효랑 자매는 매우 이례적으로 집안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훗날 영조의 명으로 그녀의 고향에 효녀각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리즈로 준비한 조선판 파묘 역사 이야기 2편을 들려드렸습니다. 교과서보다 재미있고 드라마보다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